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조사론 기출문제 이어가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39번부터 마지막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12문제입니다. 바로 들어갑니다. 자, 39번은 표본의 크기입니다. 표본의 크기. 우리가 이제 앞에서 10,000명 중에 1000명을 뽑았다라고 했잖아요. 이 1000명이 바로 표본의 크기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표본 집단. 샘플링을 했으니까 표본 집단이라 하잖아요. 표본 집단의 수가 1000명이라면 이게 표본의 크기가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옳은 것은입니다. 자, 첫 번째, 추정치가 모수에 근접할 확률은 표본의 크기에 반비례한다라고 했거든요. 추정치가 모수에 근접할 확률이 높다라고 한다면 대표성이 있다는 거잖아요. 대표성이 있다. 추정치가 모 집단과 연관성이 있는 모수에 근접한다잖아요. 근접할 확률이 높다면 대표성이 있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해됐죠? 따라서 표본의 크기에 비례한다 그래야죠. 표본의 크기에 비례한다. 자, 표본이 많으면 많을수록 대표성이 높아지거든요. 그래서 비례한다 라고 해야 됩니다. 요걸 써놓으셔야 좀 이해가 빨라요. 자, 예를 들어서 10,000명에서 1000명을 뽑을 때랑 10,000명에서 똑같은 10,000명에서 5000명을 뽑을 때랑 이해돼요? 오케이. 어떤 게 더 좋아요? 5000명. 숫자를 많이 뽑으면 뽑을수록 말 그대로 대표성이 높아져서 더 좋은 결과를 갖고 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표본의 크기가 커졌을 때 대표성이 높아지네. 그래서 비례란 말을 쓴다고요. 모 집단 내에 편차가 크대요. 모 집단 내에 편차가 크다는 것은 이질적이라는 거예요. 모 집단 내에 편차가 크다는 것은 이질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많이 뽑아야 돼요? 적게 뽑아야 돼요? 많이 뽑아야죠. 표본의 크기를 늘려야 하는 겁니다. 이질성이 있으니까. 이해되셨죠? 답이 2번이겠네요. 조사 비용과 시간의 한계는 표본의 크기와 관련 있죠. 관련이 있습니다. 내가 비용이 별로 없어요. 내가 시간이 별로 없어요. 즉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자, 비용하고 시간에 한계가 있다면 크게 할 수 없죠. 당연히. 표본이 크면 클수록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그 다음 시간도 많이 걸리니까요. 따라서 표본의 크기를 줄여야 되겠죠. 자, 그래서 관련이 있다니까요. 자, 그 다음에 표본의 크기와 표본 오차는 비례한다라고 했는데요. 이거는 여기에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자, 보세요. 1000명일 때와 10,000명일 때, 1000명일 때, 5000명일 때 어디가 표본 오차가 작겠어요? 여기가 표본 오차가 작겠죠. 5000명이니까. 그래서 표본의 크기가 크면 표본 오차는 줄어든다 그랬죠. 반비례입니다. 반비례. 이걸 좀 와닿게 말씀드리면 표본의 크기가 크면 표본 오차는 줄어든다고요. 그래서 반비례. 자, 그 다음에 통계 분석 방법은 표본의 크기와 관련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통계 분석 방법에 따라서 표본의 크기가 영향을 받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표본 조사를 하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실험 조사를 하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단일 사례 조사를 하는 경우도 있죠. 단일 사례 조사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게 조사 방법인데 이 조사 방법에 따라서 통계 방법이 달라져요. 그래서 표본 조사일 때 통계 분석, 실험 조사일 때 통계 분석, 단일 사례 조사일 때 통계 분석을 할 수 있거든요. 다 표본의 크기가 달라지잖아요. 가장 표본의 크기가 큰 건 뭐예요? 이거죠. 그 다음에 실험 조사겠죠. 그 다음에 단일 사례는 사례수가 1이잖아요. 사례수가 1. 단일 사례니까. 이것도 통계 분석 가능해요. 이것도 통계적 분석이 있어요. 평균값으로 보는 통계적 분석법이 있다고요. 통계적 분석법이 있다. 이론적인 분석법, 통계적 분석법 이런 게 있거든요. 자, 그래서 표본의 크기와 관련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답은 2번입니다. 40번 들어갑니다. 다음에서 활용된 조사 설계로 옳은 것은 입니다.
이것도 사례죠. 자, 읽다 보면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 여러 차례 측정했다. 여러 차례 측정했다.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여러 차례 측정했다라고 하는 것은 반복적으로 했다는 거예요. 반복적으로 측정을 했다는 소리죠. 자, 이게 결정적 힌트, 이 두 가지가. 부모를 대상으로 한 아동학대 예방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평가하기 위해 연구 참여자의 아동 양육 태도 등을 여러 차례 측정했습니다. 프로그램 개입 이후에도 여러 차례 측정하여 프로그램 개입 전후 비교를 실시하였습니다. 자, 이게 프로그램이라고 가정해 주세요. 자, 프로그램 이전에도 여러 차례 O1, O2, O3 세 번 측정했다 합시다. 프로그램 개입 후에도 O1, O2, O3 이렇게 이제 세 번 측정했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뭐예요? 단순 시계열이죠. 단순 시계열 설계입니다. 단순 시계열 설계. 자, 이 녀석은 순수 실험 설계의 짝퉁인 유사 또는 준 실험 설계 중에 하나입니다. 유사 실험 설계 중에 하나, 준 실험 설계 중에 하나.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답은 4번 단순 시계열입니다. 가장 중요한 힌트가 이거 시계열이에요. 시계열은 반복 측정하는 거거든요. 자, 비동일 비교 집단 설계는 비동일이 들어갔으니까 두 집단의 동질성을 확보하지 못했죠. 그래서 유사 실험 설계 중에 하나입니다. 유사 실험 설계에 있는 거고, 분리표본 사전 사후 검사 설계도 유사 실험 설계에 있는 거고, 솔로몬 4집단 설계는 순수 정품이에요. 순수 실험 설계에 들어간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순수 실험 설계만 무작위 할당을 하죠. 순수 실험 설계만 무작위 배정, 무작위 할당을 한다. 무작위 배정, 무작위 할당을 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이거는 뭐 기본적으로 알고 계실 것 같고, 그 다음에 단일 집단 사전 사후 검사 설계가 있습니다. 집단이 하나고 사전 사후를 했다, 검사를. 이것은 전 실험 설계 또는 원시 실험 설계에 있는 겁니다. 전 실험 설계, 원시 실험 설계 중에 하나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 정도는 구분할 줄 아셔야 돼서 제가 써드렸습니다. 답은 4번입니다. 전반부보다 후반부가 조금 더 쉬워요. 자, 41번 들어갑니다. 온라인 설문입니다. 온라인 설문. 여러분, 온라인 설문 요새 많이 하죠. 온라인 설문. 되게 이제 구글 폼을 이용해서 설문지를 만들어서 카톡으로 보내서 설문하는 거 있잖아요. 그게 다 온라인입니다. 그래서 온라인 설문, 전자설문이라고 하는데요. 온라인 설문, 전자설문 조사 방법이 시험에 출제됐네요. 옳은 것은입니다. 표적 집단 확인이 대면 면접에 비해서 제한적이다 라고 했는데요. 자, 우리가 이제 그 온라인 설문 같은 경우는 좀 쉽게 설명을 해드리면, 제가 이제 메일을 보낼 수도 있고요. 메일을 통해서 요새 하는 경우는 없고, 되게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구글 폼을 해서 이제 보내는 거잖아요. 그러면 표적 집단 확인이 대면 면접에 비해서 당연히 제한적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불특정 다수들에게 이게 배포되는 것이기 때문에 표적 집단 확인이 제한적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대면 면접은 리스트가 있죠. 그래서 직접 찾아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인터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럼 표적 집단 확인이 더 용이하는 거예요. 그래서 답이 1번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은 단점에 해당되겠죠. 표적 집단 확인이 제한적이니까 단점에 해당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인터넷 접근과 상관이 있죠. 표집을 광범위하게 할 수 있는 것은 맞고요. 인터넷 접근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온라인이란 말을 쓰는 거예요. 대면 설문보다 비용적인 측면에서는 저렴하죠. 맞습니다. 대면 면접 설문은요, 직접 찾아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비용이 많이 들어요. 시간이 많이 소요된다. 아니요. 시간이 덜 소요되죠. 시간이 덜 소요돼요. 비용도 저렴하고 시간도 덜 소요돼서 경제성이 있다 그래요. 온라인 설문은 경제성이 있다. 이건 장점이 될 수 있겠죠. 이건 장점이다. 그 다음에 복잡하거나 문항수가 많은 경우에 적합하다.
여러분, 복잡하거나 문항수가 많으면 온라인 설문 해줘요? 안 해주죠. 부적합하다. 부적합하다. 그러니까 복잡한 설문이나 문항수가 많은 경우는 온라인 설문하면 거의 답변 안 들어와요. 그래서 이 녀석은 단점이죠. 자, 그 다음에 동일인의 중복응답에 대한 통제가 어렵죠. 어렵다. 동일인이 여러 번 응답한 것을 어떻게 통제합니까? 그건 통제하기 힘들어요. 이것도 단점이죠. 이렇게 해서 정리 끝. 답은 1번입니다. 차분하게 생각하면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표적 집단 확인이 대면 면접에 비해서 제한적이다. 기억해 놓으시고요. 42번. 실험 설계에서의 내적 타당도 저해 요인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입니다. 자, 내적 타당도 저해 요인의 우연한 사건. 자, 이것을 외부 사건이라고 하죠. 역사 요인이라고 하고요. 지금 제가 타이틀만 써드리는 겁니다. 자, 성장 요인 있고요. 상실 요인 있고요. 선발을 잘못하는 선발 요인이 있습니다. 검사 요인이 있고요. 그 다음에 도구 요인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통계적 회귀가 있고요. 통계적 회귀. 그 다음에 마지막에 확산 효과. 확산 효과를 모방 효과라고도 합니다. 확산 효과, 모방 효과. 이 녀석은 다 내적 타당도를 떨어뜨리는 겁니다. 내적 타당도 저해 요인이에요. 내적 타당도 저해 요인이에요. 내적 타당도를 저해한다는 것은 무슨 말이죠? 네, 인과성 추론을 힘들게 하는 거예요. 인과성 추론 정도를 힘들게 하는 거. 그게 바로 인과성 추론이 내적 타당도니까 저해한대요. 그래서 인과성 추론이 힘들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거 어렵지 않습니다. 이 타이틀의 개념들만 잘 아시면 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 중요한 것은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의 참여자 간의 프로그램에 대해서 소통하면서 상호작용이 이루어졌대요. 이 두 집단이 서로 상호작용하면서 소통하면서 이렇게 상호작용이 이루어지면 안 되거든요. 분리를 해야 되거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참여를 중단하였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학교 부적응 학생들이 실험 집단에 과도하게 모였다. 그 다음에 여기는 사전검사, 사후검사 척도가 동일하다. 자, 그 다음에 여기는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다는 것을 의식했다. 답이 5번입니다. 자, 1번은 뭐냐면 여기 중에서 확산효과예요. 모방효과. 확산효과, 모방효과고, 두 번째는 중단하는 것을 상실요인이라 하고요. 그 다음에 실험 집단에 과도하게 뽑힌 것은 선발을 잘못했다 그래서 선발요인이라 하고요. 사전검사와 사후검사가 동일할 때는 검사요인이라고 그래요. 이렇게. 자, 일부 참여자들이 자신이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다는 것을 의식해서 평소와 다르게 행동하면 이걸 반응효과라고 그래요. 이게 반응효과. 조사 반응성이라는데, 조사 반응성은 바로 외적 타당도의 저해 요인이에요. 자, 외적 타당도의 저해 요인도 있거든요. 외적 타당도 저해 요인 중에 반응 효과가 있습니다. 외적 타당도는 일반화 정도를 이야기합니다. 일반화 정도를 이야기하는데, 자, 저해한다라고 했잖아요. 자, 일반화 정도를 어렵게 하는 것이 외적 타당도 저해 요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외적 타당도 저해 요인에는 바로 이것도 있고 플라시보 효과도 있죠. 위약 효과라고 하는 플라시보 효과가 있고, 그 다음에 표본의 대표성 결여. 표본의 대표성이 있어야 되는데 표본의 대표성이 결여되어 있으면 일반화가 안 되죠. 이런 것들이 여기에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답을 해결했습니다.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 간의 참여자 간의 프로그램에 대해서 소통을 하면서 상호작용이 이루어지면 안 되거든요. 이게 확산 효과입니다. 프로그램의 진행 과정에서 일부 대상자가 참여를 중단했습니다. 상실 요인입니다. 사전검사 결과 학교 부적응 학생들이 실험 집단에 과도하게 모였어요. 이게 확인되었다. 선발을 잘못해서 선발 요인입니다. 사전검사와 사후검사 척도가 같아요. 동일하기 때문에 학습 효과가 생기겠죠. 사전에 사후에 검사도가 똑같으면 학습 효과가 생겨서 뒤에 점수가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참여자의 학습 효과가 발생했다. 이게 검사 요인이 됩니다. 되셨죠? 네.
좋은 문제입니다. 자, 43번 들어갑니다. 솔로몬 4집단 설계. 자, 솔로몬 4집단 설계는 집단이 4개이고요. 지혜의 왕인 솔로몬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거는 순수 실험 설계 중에 하나입니다. 앞에서 제가 써드렸죠. 순수 실험 설계에 해당되고요. 그 다음에 집단이 4개입니다. 집단이 4개인데 실험 집단이 2개고 실험 집단이 2개고 통제 집단이 2개겠죠. 통제 집단이 2개가 된다. 그 이유는 이거예요. 이 녀석은요, 통제 집단 사전 사후 검사 설계와 플러스 통제 집단 사후 검사 설계를 병행한 거예요. 그래서 집단이 4개죠. 이 녀석의 집단이 2개거든요. 실험 집단 하나, 통제 집단 하나. 여기도 집단이 2개거든요. 실험 집단이 하나, 통제 집단이 하나. 그래서 이걸 합친 것이니까 실험 집단 둘, 통제 집단 둘이 되는 겁니다. 자, 옳지 않은 것입니다. 이거는 맞고요. 개념 잡아드렸어요. 먼저 사회복지 현장에서 실제 활용하기 어렵죠. 어렵다라고 해야 돼요. 사회복지 현장에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실험 설계, 통제 집단은 프로그램을 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을 현장에서 주로 하지 않고요. 따라해서요. 사회복지 현장에서는 실험을 하지 않는 것이 많다. 시작. 사회복지 현장에서는 실험을 하지 않는 것이 많아요. 그래서 비실험 설계입니다. 비실험 설계. 사회복지 현장에서는 비실험 설계를 많이 활용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되셨죠? 오케이. 답은 1번입니다. 외부 사건을 통제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외부 사건을 통제한다는 것을 우리가 외생변수 통제라고 하거든요. 자, 외생변수 통제.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순수 실험 설계의 장점 중에 하나가 뭐예요? 네, 외생변수를 통제하는 겁니다. 그 외생변수의 통제 차원에서 무작위 할당이란 걸 해요. 무작위 할당을 통해서 두 집단의 동질성을 확보하고 외생변수를 통제하는 효과가 있거든요. 자,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내적 타당도가 매우 높은 설계죠. 네, 맞아요. 여러분, 솔로몬 4집단 설계는요, 가장 좋은 설계예요. 근데 집단이 너무 많아서 시간과 비용과 관리가 힘들어서 문제가 되는 거죠. 자, 이 녀석은 내적 타당도도 높고요. 인과성 추론도 높고요. 그 다음에 일반화도 돼요. 일반화, 외적 타당도라고 했었죠. 다시 쓸게요. 자, 일반화 정도를 외적 타당도라 했습니다. 아, 내적 타당도도 높고 외적 타당도 높은 게 뭐다? 네, 솔로몬 4집단 설계다. 그래서 내적 타당도가 매우 높은 설계 유형 맞고요. 순수 실험 설계 유형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답은 1번입니다. 통제 집단 전후 비교 설계와 통제 집단 후 비교 설계, 이 두 가지를 합한 것, 결합해 놓은 것이 솔로몬 4집단 설계가 됩니다.